1610년 1월 7일 밤 이탈리아 파도바의 한방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을 목성을 향해 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그 망원경은 겨우 20배 정도의 배율을 가진 조촐한 도구였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주의 비밀 하나를 드러낼 수 있었죠. 목성 주위를 빙빙 도는 4개의 작은 빛점들이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저 배경의 별들이라고 생각했던 갈릴레오는 며칠 밤을 연속으로 관측하면서 이 점들이 목성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공전하는 위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발견한 4개의 위성 중 하나가 바로 유로파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처음엔 이 위성들의 번호를 매겼지만 나중에 다른 천문학자가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을 가져왔어요. 유로파라는 이름은 제우스가 사랑했던 페니키아의 공주에서 따온 것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위성은 그저 목성 주위를 도는 작은 점에 불과했죠. 망원경으로 봐도 크기나 형태를 구분할 수 없었고 그저 목성 곁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빛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발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1000년 넘게 이어진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로파는 천문학자들의 관측 목록에 꾸준히 올라 있었지만 여전히 신비에 쌓인 존재였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더 강력한 망원경들도 유로파의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다만 빛을 잘 반사한다는 점에서 밝은 색을 띠고 있을 거라는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었죠. 천문학자들은 유로파가 목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조성력을 받으며 공전한다는 것, 그리고 약 3일 밤마다 목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 정도는 계산해낼 수 있었지만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처음으로 목성계를 방문하면서 유로파는 단순한 점이 아닌 하나의 세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1970년과 1974년에 목성을 스쳐 지나간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조악하지만 최초의 근접 이미지를 보내왔고, 과학자들은 유로파가 생각보다 훨씬 밝고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찍어보낸 사진들에서 시작되었죠. 보이저 탐사선들이 전송한 이미지 속 유로파는 마치 깨진 달걀 껍데기 같았습니다. 표면 전체에 수없이 많은 균열과 선들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그물망 패턴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점은 다른 위성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이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달이나 수성처럼 오래된 천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쌓인 운석 충돌의 흔적으로 온통 구덩이 투성이인데 유로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곧 유로파의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젊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과정이 계속해서 표면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였죠. 과학자들은 이 균열들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얼음층이 단순히 고정된 껍데기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깨지고 다시 얼어붙는 역동적인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의 남극이나 북극에서 볼 수 있는 해빙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약 얼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 아래에는 무언가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음 밑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서히 과학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목성 궤도를 돌며 관측한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를 여러 차례 근접 비행하면서 고해상도 이미지와 자기장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표면의 균열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패턴을 보여줬고, 어떤 지역에서는 얼음 덩어리들이 마치 빙산처럼 떠다니다가 다시 얼어붙은 흔적도 발견되었거든요. 더 결정적이었던 건 자기장 측정 결과였습니다. 유로파가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 속을 지나갈 때 자체적인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유로파 내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얼음 아래에서 그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물질은 바로 소금기가 있는 액체 바다였죠. 갈릴레오가 처음 망원경으로 본 작은 빛점이 이제는 거대한 지하 해양을 품은 세계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로파는 단순한 천체 목록의 한 항목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변모했어요. 그 변화의 여정은 인류의 호기심과 기술 발전이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를 처음 마주한다면 아마도 그 차갑고 고요한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위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170도 정도인데 이건 지구의 남극 겨울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추위예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목성 궤도에서 유로파가 받는 햇빛은 지구가 받는 것의 고작 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곳의 표면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세계이며 생명체가 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극한의 추위 속에서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가장 매끄럽고 신비로운 표면을 만들어냈어요. 유로파의 겉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위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성의 다른 큰 위성들인 이오나 칼리스토, 가니메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이오는 화산 활동으로 뒤덮인 노란색과 붉은색의 세계이고 칼리스토는 수십억 년 동안 쌓인 운석 구덩이로 온통 얽혀 있으며 가니메데는 어두운 지역과 밝은 지역이 뒤섞인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유로파의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젊어 보여요.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아주 최근까지도 계속 갱신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매끄러운 얼음 표면 위로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수많은 선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 선들은 유로파를 유로파답게 만드는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에요. 갈색과 붉은색을 띠는 이 균열들은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기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얼음판 위에 무작위로 선을 그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균열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물리적 과정의 결과물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선들을 리니아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리니아들은 유로파의 얼음 껍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균열들의 색깔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순백의 얼음 위에 갈색이나 붉은색 선들이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색깔이 유로파 내부에서 올라온 물질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얼음 아래 바다에 녹아있던 염분이나 미네랄 성분들이 균열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황화합물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방사선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깔 있는 균열들은 단순한 표면의 흠집이 아니라 유로파 내부와 표면을 연결하는 창문인 셈이며 아래에 정말로 액체 바다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로파 표면에는 카오스 지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신비로운 구조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름 그대로 혼돈스러워 보이는데 얼음 덩어리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가 다시 얼어붙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카오스 지형이 얼음 껍질 아래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면서 위쪽 얼음을 녹이고 깨뜨린 흔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겨울철 호수 표면의 얼음이 부분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카오스 지형은 유로파의 지하 바다가 표면과 직접 만났던 장소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곳에는 바닷속 환경에 대한 단서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표면의 매끄러움과 균열, 그리고 카오스 지형이 모두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죽어있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구의 지각이판 구조론에 따라 움직이듯이 유로파의 얼음 껍질도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계속 재배치되고 갱신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얼음판들이 서로 밀어내면서 압력 능선을 만들고 다른 곳에서는 갈라진 틈으로 아래쪽 물질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얼음 표면을 형성해요. 이 모든 과정이 영하 170도라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얼음 껍질이 움직인다는 건 그 아래에 뭔가 액체 상태의 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면이 계속 재배열될 수가 없거든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껍질 두께가 대략 15km에서 25km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건 지구의 기준으로 보면 꽤 두꺼운 편이지만 유로파의 전체 크기를 생각하면 놀랍도록 얇은 껍질이에요. 이 얼음층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게 현재의 과학적 추정입니다. 유로파의 겉모습은 결국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암시하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매끄러운 표면은 끊임없는 갱신을, 색깔 있는 균열은 내부와의 연결을, 카오스 지형은 얼음 아래 액체의 존재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유로파가 단순히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아래에 따뜻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가 생명을 찾는 여정에서 유로파를 결코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유로파의 표면이 보내는 신호들이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을 무렵, 인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직접 그 신비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계를 스쳐 지나가면서 유로파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포착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 매끄럽고 균열로 뒤덮인 표면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보이저는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탐사선이었기 때문에 짧은 순간의 관찰만 가능했고, 본격적인 답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 궤도에 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탐사선은 목성계에 머물면서 무려 8년 동안 유로파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로파 가까이 접근 비행을 수행하면서 결정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보내온 정보는 단순히 표면 사진만이 아니었어요. 자기장 측정, 중력장 분석, 표면 물질의 분광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로파의 속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그 결과들이 모이면서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자기장 측정 데이터였어요. 갈릴레오가 유로파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탐사선에 장착된 자력계는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는데, 유로파 자체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패턴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호는 유로파 내부 어딘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 즉 염분을 포함한 액체물이 대량으로 존재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었거든요. 순수한 얼음이나 암석만으로는 절대 이런 자기장 반응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자기장 신호가 유로파 표면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작은 규모의 지하호수나 국지적인 물웅덩이였다면 이렇게 광범위한 신호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데이터가 암시하는 건 유로파의 얼음 껍질 아래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바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 규모의 해양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물리법칙과 관측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추론이었고,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갈릴레오는 또한 유로파 표면의 화학 조성도 분석했는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얼음 표면의 균열 지역에서는 황산 마그네슘 같은 염류 광물의 흔적이 감지됐어요. 이런 물질들은 지구의 바다에도 존재하는 염분 성분과 비슷한 것들이었는데, 만약 유로파에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는 순수한 물이 아니라 지구의 바다처럼 각종 미네랄이 녹아있는 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생명체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예요.
순수한 물보다는 적절한 화학 물질들이 녹아있는 바다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화학반을 일으키기 훨씬 유리하거든요. 중력장 측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유로파 주변을 지나면서 측정한 중력 변화를 분석하면 유로파 내부의 질량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유로파가 단순히 균질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층층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표면의 얼음층, 그 아래의 액체 물층, 그리고 맨 아래의 암석핵으로 이루어진 구조 모델이 관측 데이터와 가장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액체 물층의 두께는 약 100km 정도로 추정됐는데, 이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11km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깊은 바다예요. 탐사선들이 보낸 고해상도 이미지들은 표면의 세밀한 특징들도 드러내 주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얼음판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분리됐다가 다시 맞춰진 흔적이 보였는데, 이건 얼음 껍질이 깨졌을 때 아래쪽에서 액체가 올라와 그 사이를 채우면서 얼음판들을 살짝씩 이동시켰다는 증거로 해석됐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둥근 돔 형태의 지형이 발견됐는데, 이건 아래쪽에 따뜻한 물질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얼음 껍질을 밀어올린 결과로 보입니다. 마치 냄비 속 물이 끓을 때 표면에 생기는 거품처럼 유로파의 얼음 껍질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대류와 열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축적된 이 모든 데이터들은 유로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성의 네 번째로 큰 위성 정도로만 여겨졌던 유로파가 이제는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오른 거예요. 표면의 시각적 특징들, 자기장 측정 결과, 화학 조성 분석, 중력장 데이터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액체물이 존재하며, 그 물은 암석 핵과 접촉하면서 화학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양으로부터 무려 7억 8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태양빛이 지구에서 받는 것의 겨우 4%밖에 도달하지 않는 이 추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유로파의 얼음 껍질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 태양열만으로 이 작은 위성을 따뜻하게 한다면 유로파는 표면부터 중심까지 완전히 얼어붙어야 정상이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크기의 다른 얼음 천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꽁꽁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달라요. 이 위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목성의 엄청난 중력이 만들어내는 조석 가열이라는 현상입니다. 조석 가열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석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구에서 매일 경험하는 밀물과 썰물도 사실 달의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조석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유로파가 받는 조석력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합니다. 목성은 질량이 지구의 318배나 되는 거대한 행성이고, 유로파는 그 목성으로부터 고작 67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돌고 있거든요. 이건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2배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이렇게 거대한 천체가 가까이 있으면 중력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특히 중요한 건 유로파의 목성 쪽 면과 반대쪽 면이 받는 중력의 차이입니다. 목성에 가까운 쪽은 더 강한 중력을 받고, 먼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을 받게 되면서 유로파 전체가 목성 방향으로 살짝 늘어나는 변형이 일어나요. 마치 고무공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타원형으로 찌그러지는 것처럼 유로파도 목성 쪽으로 약간 길쭉한 럭비공 모양으로 변형되는 거죠. 만약 유로파가 완벽한 원궤도를 돌면서 항상 같은 면을 목성에 향하고 있다면 이 변형은 한 번 생긴 뒤 그대로 고정될 겁니다. 그러면 별다른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로파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아주 약간 찌그러진 타원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에요. 타원 궤도를 돌다 보면 유로파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계속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유로파가 받는 중력의 세기도 함께 변하는 거죠.
목성에 가장 가까워지는 근점에서는 중력이 강해져서 변형이 더 심해지고 가장 멀어지는 원점에서는 중력이 약해져서 변형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3일 반에 한 번씩 목성을 도는 동안 유로파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서 마치 반죽처럼 주무르듯 변형되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변형이 유로파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이 열로 바뀌면서 위성 전체를 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클립을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몇 번 구부리다 보면 클립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내부 마찰이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유로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클립을 손으로 몇 번 구부리는 게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천체가 45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유로파를 주무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열의 양은 태양 복사열보다 훨씬 크며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유로파가 조석가열로 생산하는 에너지는 평방미터당 약 0.1와트 정도로 추정돼요. 이 숫자만 보면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로파 전체 표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조석가열이 유로파 혼자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유로파의 궤도가 타원형으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 특히 이오와 가니메데와의 궤도 공명 때문이거든요. 이오는 목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유로파는 정확히 2바퀴를 돌고 가니메데는 한 바퀴를 도는 독특한 궤도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공명 관계가 유로파의 궤도를 계속 타원형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조석 가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공명이 없었다면 유로파의 궤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형에 가까워졌을 것이고 그러면 조석 가열도 멈춰서 결국 바다도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 조석 가열이 만들어낸 열은 유로파의 암석핵과 얼음 껍질 사이에 있는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열이 아래쪽 암석핵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다의 밑부분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면서 결국 표면 근처에서는 얼음으로 얼어붙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얼음 껍질의 두께는 대략 15km에서 25km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그 아래로는 100km가 넘는 깊이의 거대한 액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바다 밑바닥에는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석 가열은 단순히 물을 녹여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이 유로파의 내부에 역동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얼음 껍질이 계속 변형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통해 아래쪽의 물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으며 때로는 표면의 물질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 교환은 표면과 바다 사이의 화학적 연결을 만들어내고 바닷속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다채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조석 가열이 만드는 열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고 이 대류는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화학물질을 섞으면서 생명이 살아가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그 자체로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이 껍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아래 액체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것도 확신하지만 정작 이 얼음층이 정확히 얼마나 두꺼운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어떤 모델은 겨우 몇 킬로미터 정도의 얇은 껍질을 제한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두꺼운 얼음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껍질의 두께에 따라 유로파의 지질학적 활동과 바다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체 탐사 가능성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얇은 껍질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적 특징들을 근거로 듭니다. 특히 카오스 지형이라고 불리는 불규칙하게 부서진 얼음 덩어리들과 렌티큘레라고 하는 둥근 돔 형태의 구조물들은 표면 아래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물이나 얼음이 위로 떠오르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 이런 물질 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는 이중 융기선이라는 특이한 구조는 아래쪽 바다에서 올라온 물이 얼음 껍질 내부의 균열을 따라 분출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역시 상대적으로 얇은 껍질을 암시합니다. 반면 두꺼운 껍질 모델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유로파의 크레이터 분석과 열 역학적 계산을 근거로 제시해요. 유로파 표면에는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들이 있는데, 이 크레이터들의 깊이와 형태를 분석해보면 얼음층이 상당히 두꺼워야 관찰되는 모양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석 가열로 발생하는 열이 표면까지 전달되는 방식을 계산해보면 열 손실을 막으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려면 최소 10여 킬로미터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정치는 평균 15km에서 25km 정도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유로파 표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들에 있어요.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온 고해상도 이미지들을 보면 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수많은 선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선들은 리니어 패턴이라고 불리는데,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면서 때로는 서로 교차하고 때로는 평행하게 달리면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선들은 대부분 얼음 껍질에 생긴 균열, 즉 크랙이며, 이 크랙들이 바로 유로파가 얼마나 역동적인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크랙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역시 조석력이에요. 유로파가 목성 주위를 돌면서 겪는 중력 변화가 얼음 껍질을 지속적으로 잡아당기고 밀어내면서 응력을 만들어내고, 이 응력이 임계점을 넘으면 얼음이 갈라지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균열들의 패턴이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균열들은 거의 직선으로 뻗어 있고, 어떤 것들은 곡선을 그리면서 나선형으로 휘어져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은 서로 엇갈리며 복잡한 교차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패턴들을 분석함으로써 유로파의 얼음 껍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형되는지, 그리고 그 아래 바다가 껍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이중 융기선 구조예요. 이것은 마치 두 개의 평행한 산맥처럼 보이는 지형으로 중앙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수십 미터 높이의 융기된 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명은 얼음 껍질 내부의 균열을 따라 아래쪽에서 따뜻한 물이 스며들어 왔다가 얼면서 팽창하여 양쪽을 밀어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높은 능선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유로파의 바다와 표면 사이에 직접적인 물질 교환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유로파의 표면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얼음 껍질 아래에 정말로 바다가 있다면 도대체 그 바다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중력장, 자기장, 그리고 표면 지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왔고, 그 결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바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대략 15km에서 2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얼음층 아래로 펼쳐진 바다의 깊이는 무려 60km에서 150km에 이를 것으로 보여요.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일 수 있지만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약 11km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유로파의 바다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유로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행성처럼 작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 암석 핵을 둘러싼 두꺼운 물의 층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바다에 담긴 물의 총량입니다. 유로파는 지름이 약 3100km로 우리 달보다 약간 작은 천체지만 구형의 껍질 구조로 인해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유로파의 지하 해양에는 대략 3천만 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많은 양입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광활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모두 합치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저 작은 위성 하나 안에 숨겨져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유로파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바다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바다의 성질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순수한 물일까요? 아니면 지구의 바다처럼 소금기가 있는 짠물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문제예요. 갈릴레오 탐사선이 측정한 자기장 데이터는 유로파 내부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의 염분이나 다른 이온 물질들이 녹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지구의 바닷물이 소금과 미네랄을 품고 있듯이 유로파의 바다 역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녹아있는 복잡한 용액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염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유로파의 암석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다가 아래쪽 암석 지각과 직접 접촉하면서 물과 암석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암석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과 염류가 물속으로 녹아들어갔을 거예요. 지구의 해저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심해 열수공은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풍부한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이죠. 최근의 분광 관측 자료들은 유로파 표면에서 황산 마그네슘이나 염화나트륨 같은 염류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아마도 지하바다에서 올라온 물질이 얼음 표면에 퇴적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젊은 지형, 즉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얼음 지역일수록 이런 염류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지하 바다와 표면 사이의 물질 순환이 현재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유로파 어딘가에서는 따뜻한 바닷물이 얼음 껍질의 틈을 타고 올라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염분 외에도 유로파의 바다에는 생명에 필요한 다른 화학 원소들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질소, 인, 황과 같은 원소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인데, 이런 원소들은 유로파를 만든 원시 물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이 표면의 얼음과 반응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표면에서 생성된 산화물이나 과산화물이 얼음 껍질의 순환을 통해 바다로 전달되면 그것은 바닷속 화학 환경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면서 복잡한 화학 반응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구 깊은 바다 밑바닥, 햇빛이 단 한 줄기도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특별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심 2000m가 넘는 심해 바닥 곳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마치 연기처럼 분출되는 열수공이 존재하는데, 이곳의 온도는 무려 섭씨 300도를 넘나들면서도 엄청난 수압 때문에 물이 끓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뜨거운 물 속에 황화수소, 메탄, 철, 망간 같은 화학물질들이 가득 녹아 있으면서 그 주변에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의 생명체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7년 과학자들이 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 해저에서 처음 열수공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고 해요. 그곳에는 길이가 2m가 넘는 거대한 관벌레들이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주먹만한 조개들과 희끄무레한 개들이 뜨거운 물줄기 주변을 바글바글 메우고 있었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화학합성이라는 놀라운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열수공 주변에 사는 박테리아들은 광합성 대신 열수에 포함된 황화수소나 메탄 같은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미생물들이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을 형성하면서 전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열수공 생태계가 지구 생명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에요. 약 38억 년 전 원시지구의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척박했고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으며 표면은 소행성 충돌과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및 열수공 주변은 이런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화학 에너지와 미네랄이 풍부한 생명이 탄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면에서는 온도 구배가 형성되고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복잡한 유기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많은 생물학자들은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따뜻한 얕은 연못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심해 열수공 근처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에도 이런 열수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의 암석핵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목성의 조성력에 의한 마찰열로 인해 여전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암석핵과 바다가 직접 맞닿은 경계면에서는 지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뜨거운 물이 분출되면서 암석 속 미네랄과 화학물질들을 바다로 공급하고 있을 겁니다. 유로파의 바다가 수십억 년 동안 액체 상태로 존재해 왔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열수공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로파의 열수공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우선 유로파 바다의 압력은 지구 심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열수의 온도와 화학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한 유로파의 암석핵은 지구 멘틀과는 다른 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분출되는 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종류나 비율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리, 즉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생명 유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열수공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면 유로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특히 흥미로운 건 유로파 표면에서 발견된 황화합물의 존재입니다. 황은 열수공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소인데 유로파 표면의 젊은 지형에서 황화합물이 검출된다는 건 지하바다 밑바닥에서 황이 풍부한 열수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요. 바다 밑에서 분출된 황화합물이 바닷물의 순환을 타고 표면까지 올라왔다가 얼음 지각에 포함되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유로파의 열수공 주변에 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구심의 박테리아와 놀랍도록 비슷한 생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로파 바다는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세계이기 때문에 광합성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에너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미생물 형태의 생명이라도 그곳에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탄생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로파에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사실 매우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라는 단 하나의 생명체 사례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환경적 특성과 지구 생명체의 원리를 조합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예요. 지구에서도 생명은 단세포 미생물로 시작했고 무려 30억 년 이상을 미생물만의 세상으로 존재했거든요. 복잡한 다세포 생물은 훨씬 나중에야 등장했고 그것도 광합성이 만들어낸 풍부한 산소 덕분이었습니다. 유로파처럼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암흑의 바다에서는 광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은 화학합성에만 의존해야 하고
따라서 복잡한 생태계가 발달하기 어려울 거예요. 유로파의 생명체는 아마도 화학합성 박테리아나 고세균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열수공에서 분출되는 화학물질, 특히 황화수소나 메탄, 수소 같은 환원성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얻는 화학에너지로 살아갈 거예요. 지구의 열수공 주변에 사는 미생물들이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죠. 이런 생명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아주 천천히 성장하며 극도로 제한된 에너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형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도 놀라운 생존 전략이 숨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유로파의 미생물은 지구 생명체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화했을 수 있고, 세포막의 구조나 효소의 특성이 극저온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유로파 생명체의 생화학적 구조가 지구 생명체와 같을지 아니면 전혀 다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DNA를 유전 정보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단백질을 기능성 분자로 활용하며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로파의 생명체는 DNA 대신 다른 형태의 정보 저장 분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구와는 다른 아미노산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규소를 기반으로 한 생화학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화학의 기본 법칙을 고려하면 탄소 기반 생명체가 가장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탄소는 다른 어떤 원소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화학 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생명 분자를 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원소거든요. 유로파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공통점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태양계 초기에 운석이나 해성을 통해 유기물이나 심지어 미생물이 행성들 사이를 이동했다면 지구와 유로파의 생명체가 먼 과거 어느 시점에 공통 조상을 공유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설을 범종설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만약 유로파의 생명체에서 지구와 같은 DNA나 단백질 구조가 발견된다면 그건 생명이 태양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거예요. 반대로 만약 유로파 생명체가 지구와 완전히 다른 생화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독립적으로 여러 번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확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시사하겠죠. 유로파의 생명체는 아마도 극도로 느린 대사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에너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거나 번식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오랫동안 생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거예요. 지구의 심해 열수공 미생물 중 일부는 한 세대를 거치는데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유로파의 생명체는 그보다 훨씬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 활동이 너무 느리면 생명의 흔적, 즉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의 가장 경이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파에는 미생물보다 더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만약 유로파의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열수공에서 제공되는 에너지가 예상보다 풍부하다면 미생물 군집을 먹이로 삼는 더 큰 생물이 진화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심해에는 열수공 주변의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관벌레나 새우 같은 동물들이 존재하니까요. 유로파의 암흑바다를 천천히 헤엄치는 작은 생물체를 상상해보는 건 로맨틱하긴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추측이에요.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면 복잡한 동물이 진화하기에는 유로파의 환경이 너무 척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우주는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유로파에 대한 우리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인류는 단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보이저와 갈릴레오 같은 탐사선들이 보내온 이미지와 데이터를 통해 유로파의 표면을 들여다봤지만 이제는 그 얼음 지각 아래 숨겨진 바다를 직접 탐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여정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 미션인데, 이 탐사선은 2024년에 발사되어 목성을 향한 긴 여행을 시작했으며 2030년경 유로파 궤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클리퍼는 단 한 번의 스냅 사진을 찍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로파 주변을 수십 차례 비행하면서 그 얼음 세계를 다각도로 관찰하고 분석할 거예요. 마치 탐정이 범죄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작은 단서들을 모으듯이 클리퍼도 각각의 근접 비행마다 서로 다른 과학 장비를 활용해서 유로파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갈 계획입니다. 클리퍼에 탑재된 과학 장비들은 정말 인상적인데, 먼저 고해상도 카메라가 유로파 표면의 지형을 세밀하게 촬영하면서 얼음 지각의 균열 패턴이나 새롭게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지역들을 찾아낼 거예요. 이 지역들은 지하바다와 표면이 상호작용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죠. 또한 분광계라는 장비를 통해 표면에 존재하는 화학물질들을 분석할 건데, 특히 염분이나 유기물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할 겁니다. 만약 지하바다에서 분출된 물질이 표면에 쌓여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그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음 투과 레이더는 지각을 투과하는 전파를 쏘아 얼음의 두께와 내부 구조를 파악할 텐데, 이를 통해 어떤 지역의 얼음이 얇은지 혹은 지하에 물주머니 같은 게 존재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력계는 유로파의 자기장 변화를 측정해서 지하바다의 깊이와 염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거고, 열화상 카메라는 표면 온도를 측정해서 지열 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클리퍼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플룸 탐지일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로파 표면에서는 간헐적으로 수증기 기둥이 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클리퍼가 운 좋게 플룸이 분출되는 순간을 포착한다면 그 안을 직접 날아가면서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어요. 탐사선에 탑재된 질량 분석기는 이 플룸 속에 포함된 물 분자, 염분, 유기물, 심지어는 생명의 흔적일 수 있는 복잡한 분자들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고래가 내뿜는 물보라를 분석해서 그 고래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았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비슷한데, 유로파의 경우에는 그 물보라가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직접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예요. 클리퍼는 목성의 강렬한 방사선 환경 속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장비들이 특수 차폐로 보호되어 있고, 태양 전지판은 거대한 크기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목성 부근에서는 태양빛이 지구 궤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 우주국 ESA도 유로파 탐사에 동참하고 있는데, 바로 주스 미션이라고 불리는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을 통해서예요. 주스는 2023년에 발사되어 2030년대 초반에 목성 시스템에 도착할 예정인데, 주로 가니메데라는 또 다른 얼음 위성을 집중적으로 탐사하지만 유로파도 여러 차례 근접 비행하면서 관측할 계획입니다. 주스와 클리퍼가 거의 같은 시기에 목성 주변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두 탐사선이 서로 다른 각도와 시간대에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면 유로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입체적이 되겠죠. 마치 두 명의 사진작가가 같은 피사체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찍어서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에요. 주스는 특히 얼음 지각과 자기장의 상호작용, 목성의 방사선이 위성 표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건데, 이런 정보들은 유로파의 표면 화학과 잠재적 거주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궤도를 도는 탐사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동원해도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숨겨진 바다를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는데, 바로 유로파 표면에 착륙해서 얼음을 뚫고 바다로 들어가는 랜더와 잠수정 미션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계획은 아니지만 나사와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미 개념 설계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착륙선이 유로파의 얼음 평원에 내려앉고, 그 안에서 열선 드릴이나 레이저 같은 장비가 천천히 얼음을 녹이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요.
이 과정은 아마도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텐데, 왜냐하면 얼음이 너무 두껍고 또한 천천히 진행해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드릴이 얼음을 뚫고 내려가면서 각 깊이의 얼음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음 지각의 역사와 그 안에 보존된 화학 물질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 지각을 완전히 통과해서 바다에 도달하면 작은 잠수정이 분리되어 그 암흑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잠수정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변을 탐사하고 물 샘플을 채취하며 열수공이나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다닐 겁니다. 지구의 심해 잠수정처럼 카메라와 조명을 장착하고 화학 센서와 생명 탐지 장비들을 갖추겠죠.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의 어떤 바다보다도 탐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왜냐하면 완전한 암흑 속에서 작동해야 하고 표면과의 통신도 두꺼운 얼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며 극저온과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수정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표면 근처로 돌아와서 착륙선을 통해 지구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미션의 기술적 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착륙선과 드릴, 잠수정을 모두 합쳐서 목선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이건 엄청난 무게와 크기를 의미하고 따라서 발사 비용도 천문학적이 되겠죠. 또한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전자장비들을 보호해야 하고 유로파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 전지파는 목성 부근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방사성동 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같은 원자력 배터리를 사용해야 할 거예요. 얼음을 뚫는 기술도 중요한데, 지구에서는 남극 얼음을 뚫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로파의 얼음은 훨씬 더 두껍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성 보호 프로토콜인데, 지구의 미생물이 유로파로 옮겨가서 그곳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일을 절대 막아야 하거든요. 모든 장비는 완벽하게 멸균되어야 하고 바다로 들어가는 잠수정은 특히 더 엄격한 청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클리퍼와 주스 미션이 보내올 데이터가 착륙 미션을 계획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거니까요. 예를 들어 클리퍼가 얼음이 특별히 얇은 지역이나 최근에 플룸이 분출된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면 그곳이 착륙선의 이상적인 목표 지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표면의 화학 성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분석 장비를 준비해야 할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일부 과학자들은 얼음을 완전히 뚫기 전에 중간 단계로 표면에서 로봇 팔로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간단한 착륙 미션을 먼저 수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각 미션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미션에 적용할 수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유로파 탐사는 단순히 하나의 위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주 생물학이라는 학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우주에서 흔한 현상일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증거가 될 테고, 반대로 생명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한다 해도 그건 역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유로파는 우리에게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열쇠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클리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탐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로파 탐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닿아 있어요. 만약 정말로 유로파의 바다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 인류는 우주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다윈이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을 때와 맞먹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생명이 기적처럼 탄생했다고
어쩌면 우주 전체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왔지만 유로파에서의 발견은 그 모든 가정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도, 그것도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 어디에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발견이 인류의 세계관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클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창조와 생명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질 테고,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특별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문명 전체의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생명이 우주에서 흔한 현상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며 언젠가 다른 문명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니까요. 유로파의 미생물은 비록 단순한 형태일지라도 우주 어딘가에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계 생명을 찾는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기도 해요. 유로파의 바다를 탐사하면서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번성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 지식은 곧바로 지구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유로파의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생화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테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정의 자체를 확장해야 할 겁니다. 반대로 유로파의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주 전체에 공통적인 생명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테고, 이 또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겠죠. 유로파 탐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우며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목성의 작은 위성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수십 년의 연구와 수조 원의 투자,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주의 복잡성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류의 위대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호기심과 끈기로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으니까요. 유로파를 향한 탐사선을 보내고 언젠가 그 얼음 아래 바다에 잠수정을 띄우겠다는 꿈은 인간이 가진 탐구 정신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데 있어요. 지구에서의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의 행성을 공유하는 우주여행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유로파의 얼음바다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지구의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을 품은 물이 우주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외계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의 기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유로파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들은 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생명이라는 신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유로파의 바다를 직접 탐사하게 될 테고, 그때 발견하게 될 것들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든 생명의 흔적이든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확인이든 모든 답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진실에 가까이 데려다 줄 겁니다. 유로파를 향한 여정은 단순히 목성계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탐험가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함께 미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